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개화 정책의 추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교재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그 407페이지 펴 보세요. 자, 내용을 보면요. 자, 문호개방 이후에 정부는 개화파 인물을 적극 등용하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그래서 종전의 위전 축사 정책을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근대 문물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런 수신사들을 이제 일본에 파견하기도 했는데, 이 수신사는 이제 기록에 보면 좀 다르긴 하지만 대개 이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이렇게 파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1차 수신사하고 2차 수신사인데요. 일단 이 수신사의 이제 뭐냐면 그 용어 자체가 그 당시에 이제 왜 수신사를 파견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수신사라는 것은 받을 숫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는 외교인들에 비해서 이때 이제 조선이 이제 근대문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받는 외교라는 의미에서 이제 수신사라는 의미도 이제 붙여지게 되고요. 그 1차 수신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갔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조선 수신사를 받아들면서 그들에게 융숭한 대접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해군성이나 육군성, 공부성 등을 이제 방문하게 하고 전신, 철도, 군함, 대포, 제조, 뭐 군사 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 조선 그 일본이 예전의 일본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말을 잘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측이 이제 사신 파견 요청을 해 갖고 일본의 발전된 모습을 이제 가시하려고 했다, 일본이.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파견된 관장이 누구였냐면 김기수라는 사람이야. 김기수. 그래서 김기수가 이제 그 돌아오고 나서 왕에게 올린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동 기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수신사라든지 뭐 보빙사라든지 이렇게 갔다 오면 보고서 올려요. 예. 그래서 이제 일동 기후에서 일본의 신문을 소개하고요. 이때 이제 그 일본의 국왕을 어떻게 이제 김기수가 이제 얘기했냐면 일본의 부강은 전적으로 통상이 있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4년 뒤에 2차 수신사를 파견하게 되거든요. 자, 이때 2차 수신사는 1차 수신사와 달리 우리가 뭐냐면 자진해서 간 거야, 이거는. 일본 측 요청에 의한 게 아니라. 그래서 2차 수신사는 그 당시 강화도 조약과 그 부속 조약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것들이 이제 발견돼요. 예전에는 뭐 몰랐는데 예를 들어 무관세라든지 뭐 등등. 그래서 요걸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뭐냐면 갔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때 이제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인제 좀 꺼리침한 문제죠. 그냥 예전 조약대로 했으면 좋은데 조선에서 뭐 관세가 좀 해 달라 뭐 등등 해 가지고 이게 오니까 일단은 만나 주긴 해요. 예. 그렇지만 이게 인제 뭐 여러 가지 일로 그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의견을 조율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결국에는 시간이 남게 된 그 당시 인제 일행 중에 한 명이었던 김홍직이 그 당시 이제 주일 천국 공사관에 있던 항주은과 자주 들락거리면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김홍직과 항주은 간의 이런 필담 내용을 나중에 김홍직이 떠날 때 조선 책략이라는 그 책으로 엮어서 주게 돼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자, 결국에는 인제 일본하고 인제 얘기를 하는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보다는 일본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인제 이렇게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인제 그때 우리 측에서 요구한 것은 미국의 유출 방지나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을 인제 요구했는데 일본은 요거보다는 주로 원산과 인천 계약 요구를 요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일본의 뜻대로 인천과 원산이 계약이 확정되죠. 참고로 이 강화도 조약 때는 부산 위에 두 곳을 개항한다. 이렇게 했지 이 두 곳을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일본이 요구가 이제 원산과 인천이었는데 앞에서 인천, 원산과 인천은 우리가 안 된다 해 가지고 거부한 상태였는데 결국에는 인제 일본의 요구대로 인천과 원상이 개항을 확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들이 돌아와서 인제 쓴 게 수신사 일기죠.
왕한테 올리는 게 수신사 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연이 있어. 정강이 쓴 이연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연은 이제 잠깐 이제 앞에서 소개는 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좀 소개할게요. 대개 이연은 이제 주로 뭐 어떤 책 내용이냐면 과학기술 발전시켜 산업을 개발하고 통상을 장려해서 부국강병을 이루고 만민공권 실시해서 외국과 대등한 외교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 김웅직이 이연이라는 책을 가지고 온 거야. 네, 일본에서 이제 보고 가지고 있던. 그래서 이거는 물론 중국 책이지만 이제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유포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차 수신사에서 이제 다녀오고 나서 크게 이제 문제가 됐던 책이 이 조선책 이야기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창사관이었던 항주연하고 김홍진이 나눈 대화를 항주연이 필담을 이제 이 필담을 정리한 책이 이제 조선의 조선책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조선책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요. 조선의 당면한 외교 정책과 부국 강병 정책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크게 이제 외교론하고 부국 강병론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눴어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언급되는 부분은 외교론이죠. 외교론의 핵심 키워드는 방아책이에요. 이 방아라는 걸 아라는 것은 아라사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이제 쓸 때 아라사라고 하는데 러시아를 막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 내에서 이 공로의식,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어떤 공포 의식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남진 정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중국 땅을 야금야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 초점을 맞춰갖고 뭔가 문제를 이제 외교 정책을 써야 된다는 어떤 중국 내에서 인식이 생겼고 이런 것들이 조선 책략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친중국 결일본 연미를 통해서 조선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꼭 외워두셔야겠죠. 중국과 친하고 그다음에 일본과 연결하고 미국과 이제 이렇게 친하고 이제 연결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친하면서 일본과 결탁하고 미국과 연결하는 그런 정책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강조된 나라가 이제 일본보다는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러시아에 비해서 영토적 야심이 없는 국가라고 그 당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미국도 이제 미국의 식민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고 그 땅 자체가 상당히 노른자 땅이잖아요. 러시아처럼 이렇게 뭐 동토고 큰 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는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런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이 요 밑에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그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요때 조선총의 목적은 러시아를 막는 일이 심하다, 급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야. 근데 물론 러시아 자체는 이제 뭐냐면 우리 입장 볼 때도 상당히 뭐냐면 위협적인 존재죠. 근데 러시아가 그 당시에 한반도를 먹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러시아 관심 있는 건 어디냐면 만주였어요. 만주. 그래서 얘네들 만주를 어떻게든 먹으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한반도는 그 만주를 이제 그 뭐냐, 얘네들 완충지대로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그거는 그 중국의 어떤 인식이 많이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중국이 그 당시 이제 어떤 러시아가 우리 땅을 먹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인식이 이게 개입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좀 잘 알려지지 않지만 불국 강병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이제 여러 나라 통상을 해서 산업과 무역을 진흥시키고 서양의 기술을 습득해서 했다. 그러면 중국과 일본의 유학생을 파견하고 서양의 교수와 기술자 초빙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천주교단 거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프랑스하고 이제 선교와 그 수교를 맺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조선이 천주교 탄압하는데 천주교 허용하더라도 아무런 해가 없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이 조선 침략이 이제 가지고 오면서 유포되면서 상당히 이제 영향을 주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조선의 개화 정책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예전에도 개화 정책을 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 정책을 이제 가속화시키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인재들 등용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수신사를 통해서 일본의 근대 발전상과 세계 정세를 변화 알고 개화의 필요성을 더 느낀 이제 조선 정부는 개화파 인물을 적극적으로 기용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조선 측량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정부가 이제 미국과의 수호조약 체결한 계기가 되었다.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보면 뭐야 이게 연미국이죠. 미국. 그래서 이 미국하고 이제 맺어다. 물론 이제 미국을 이제 주선해 주사는 청남하잖아요. 제가 아까쯤 얘기했지만 그래서 조미 수호통상조약을 청나라가 이제 주선해서 결국에는 수호조약을 했는데 청나라 입장일 때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위전 착상 운동이 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위전 착상 운동은 뒤에 좀 얘기할 텐데 이때 영남 마니소가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이제 일본의 정부의 개화 정책과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해서 유생들이 집단적 상속 운동을 펼치게 돼요. 그때 이제 영남 유생이었던 이만손이 만이소를 올리거든요. 보통 이 만이소는 조선 후기 때 영남 그 살인들이 주도했던 사람들이야. 얘네들이 이제 좀 남은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를 이제 중앙에 올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이제 개인적 상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만 명이 연명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만이소 형태의 이제 상소문 보면 여기가 본문이면 요 뒤에 이제 만 명이 연명으로 이제 이렇게 그 글을 써요. 이름을 써서 이제 올리는 거야. 이게 집단적인 어떤 상도가 보죠. 그래서 이 영남 만이소도 일종의 조선후기 때 영남 지역에서 했던 만이소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영남 만이소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 또 누구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네. 어, 그 강원도 유생이었던 홍지학이 저 척사상소도 올리고 그러죠. 예. 그래갖고 이게 반대 여론이 너무 들끓었어. 그래서 이제 정부는 뒤에 일단 조사 시찰단을 이제 파견할 때 일본의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면 당연히 유생들이 반발하겠죠. 그래서 일단 몰래 파견해요. 그래서 이등을 암해어사를 발령하고 개별적으로 동네에 집결시킨 뒤에 출국할 정도로 상대 반대 여론이 거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선 침략의 이제 영향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 조선의 개화 정책에 영향을 줬다는 거. 두 번째는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 계기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위전 척사 운동의 격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개화 반대 운동을 펼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도 개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민심정권은 이제 여러 이제 근대적인 어떤 개혁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중에 이제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려면 뭔가 이제 그 많은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도 개혁을 하는데, 이때 제도 개혁의 이제 모델이 됐던 것이 청나라죠. 청해제도를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래서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영성사 파견에 대한 조선의 청원이 청원도 수용하게 되고, 이때 이제 이걸 이제 처리하는 기구가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때 이제 통일기무화문을 이제 설치하죠. 통일기무화문. 자, 이 통일기무화문은 이게 이제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그 당시 이제 양무운동 과정에서 서양의 문물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만든 게 총리기무화문이 있어요. 예, 총리아문이라고도 하죠. 요걸 모델로 삼아서 이 통일기무화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일기무화문은 이모군란 때 대원군이 폐지시켰죠. 예. 그랬다가 이제 청해세력에서 민심정권이 등장하면서 외화문과 또 내화문 재편성되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목적은 뭐냐면 신문물의 이제 수용과 구국강경이 있고 주체가 이제 민실 쪽과 온건개혁 파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활동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자, 이때 이제 이 활동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뒤에 이제 뭐 신사 유람단, 네, 그 다음에 별기군 설치, 군제 개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호 조약들, 외국 세력들과 등등을 담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양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니 헌안을 해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종전의 조직이었던 삼군부를 폐지하고요. 통일기무관과 그 위하에 12사를 설치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의정부 6조 체제가 따로 있고 그 중간에 통일기무관이 있고 여기 안에 12사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12사가 쭉 있죠. 12사를 보면 뭐 사대사, 도린사, 국무사 등등등등 12개 관련된 부서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청인식이 전환되면서 1982년에는 사대사하고 도린사가 하나 합쳐져. 이게 그래서 동문사가 되죠. 동문사. 예전에는 뭐 4대 교린이라고 해가지고 4대는 중국, 그다음에 교린은 이제 이웃 일본이나 등등등 이런 나라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4대가 이제 대상이 없어지죠.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4대사하고 교린사가 합쳐져. 청일전쟁이 아니라 1982년이다. 그 전이죠. 그래갖고 이제 합쳐져서 이 당시 동문사로 통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통일기무하고는 앞에 언급한 것처럼 임오군란 이후에 통일교섭통상사무안과 외화문이죠. 약칭해서 그다음에 통일궁국사무암원, 그러니까 내암원, 내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여기에는 이제 주로 외화문에서는 외교통상을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내암원은 이제 내정을 담당하는데 이 기관이 이제 갑오개혁까지 이제 그 외화문은 종속되고 내한문은 이제 그 전에 의정부의 통합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조직을 이제 보면 군사 조직은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종전 5군형이 2형으로 재편돼요. 90군대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5군형이 있었는데 2형으로 재편되고 2형에는 무의형하고 장어형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 별도로 이제 뭐냐면 그 고령병대를 두죠. 네, 외별기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이런 고령병대 외별기보다는 별기군이라고 이제 알려졌잖아요. 별기군. 근데 이제 지금 별기군이라고 이제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좀 잘못된 명칭이라고 해요. 예. 그래갖고 종래 고령병대를 별기군 했는데 별기군은 이미 예전에 훈련 동안 있었고 이때 군대 별기군의 명칭이 잘못된 거 나온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것을 훈련 동안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별기군을 뭐좀 교령병들 지칭할 때 썼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뭐 그냥 넘어가게 돼. 그냥 별기군 써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미국도 이제 그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서 사관학교가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관학교를 만들었어. 이게 연무공원이라는 사관학교 이제 양성제도야. 이게 일종 고급 장교 뭐냐면 양성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부터 군사교관을 초빙해서 1988년에 정식 출범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동학농민 전쟁을 계기해서 일본군이 이제 조선군을 이제 뭐냐면 무장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식대로 이제 군대를 편지하거든요. 그러면서 일본군의 강요 때문에 이 연무공원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외에도 뭐 기무처를 설립했는데 자 기무처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군국 기무에 대한 정책을 위반하고 합의하는 정책 기구인데 이게 이제 1차 갑오개혁 때 군국 기무처로 계승 발전되죠. 그래서 1차 갑오개혁 때 이제 뭐냐면 기구로서 활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심 기구로서. 자, 그 외에도 이제 뭐 감생청이라든지 자, 감생청은 이제 행정기구 개편 정리를 위해서 이제 설치했던 기구인데 이거는 잠시 설치했던 기구고 해관에 설치돼요. 해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관세를 이제 징수할 수 있잖아요. 조미수소통상 조약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그 물건이 지금도 그렇지만 비행기 없었던 때니까 바다로 갔겠죠. 해외 여러 가지 물건들이. 그러다 보니까 해관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관세를 간장을 했는데 어 근데 이제 이게 운영이 그 실제 운영이 청나라하고 일본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근대 문물 시찰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과 군사 개혁을 필요해서 필요한 정보와 이런 참고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여러 이제 사절단을 파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수신성, 2차 수신성 같은 것들은 이제 뭐냐면 그 안에는 그런 외국물 수집 같은 것도 있겠지만 여기는 주로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초빙해가지고 이제 간 거고 요거는 그 자체 그러니까 군사개혁과 이런 이제 근대문물을 받아들인 그 목적 자체를 가지고 이제 간 거야. 요거는 그래서 요게 이제 속한 거는 뭐냐? 자, 일본에 파견된 것이 조사 시찰단이고요. 심사 유람단이라고 또 알려져 있죠. 청에 파견된 것이 영성사, 그다음에 이국에 파견된 게 보빙사, 이런 것들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조사 시찰단이죠. 또 다만 신사유람단이라는 뜻인데 또는 일본 국정조사단 이런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 시찰단은 이게 조선의 때 조고 선비사자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선비가 시찰을 목적으로 파견된 단체라는 뜻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박정향을 비롯한 12명이 이제 파견했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그 당시에 그 하도 반대 여론이 심했기 때문에 몰래 파견됐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배경을 보면요. 요거는 좀 내용이 좀 간략해서 좀 약간 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근현대사 교재 그 심화 교재 70페이지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조선시찰단의 복문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배경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확인한 이제 이동희의 활동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조선 정부는 김옥균, 박용호 등을 파견해서 일본의 개화 실태를 실천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은 일본의 정부기관과 산업시설, 그다음에 통일기무화문의 운영과 개화 정책에 대한 정보 수집이었고, 그래서 이제 각 반의 책임자, 그러니까 12명을 파견했으니까 아마 이게 세네 개로 나눠서 어떤 이제 반을 조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 구강부터 시찰 대상에 대한 지시를 받고 귀국해 보고서를 이제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가 이제 교과서에 이제 나오죠. 문경 사견이라든지 뭐 시찰기 이런 것들인데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책이 상당히 많은 이제 뭐냐면 방향을 일으켰는데 개화파를 비롯해 시작층 사이에서 상당한 반응을 일으켰다. 이들의 책을 접한 김옥균 등 개화파 인사들은 일본을 둘러보기 잠깐만요. 예. 그래서 둘러보기로 결심하는 한편 정부 이들 계기로 일본 유학생의 적극성을 보였다. 그리고 지수경 같은 일부 유생들이 이 책을 보고 각성하여 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걸 촉구하는 일련의 개화 상소를 고종에게 올렸고 이들 보고서는 김옥균의 그 치도 양론과 박용원의 건백섬이 6.27 서울금을 건져 손색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들 기록에 보이는 일본에 대한 인식은 1차 수신사의 김기수의 일동기후나 2차 수신사의 김홍재의 수신사 일기, 박용호의 사학기록보다 훨씬 더 뛰어난 폭과 깊이를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개화 정치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돌아왔던 사람들을 주로 이제 통일암원 같은 핵심적 역할을 배정을 시켰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일본의 유학생도 파견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도 습득하고 그리고 그 미국과의 수교에 관련된 정보도 수집하고 또 인천 개항이 되면 세관 상호도 조사하고요. 그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여기 심사유단단 관련된 사유가 있죠. 앞에서 얘기한 처럼 이제 보낼 때 조용히 보냈잖아요. 반대 여론이 크니까. 그래서, 동래부에서 아메오사도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급히 이제 거기 밀선을 보고 이제 일본 건너가. 그래서 일본 건너갈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 홍영식하고 박정학의 이제 어떤 고종하고 대화 내용이 있어요. 용영식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진시도 강하다. 그래서 보고등에서 이제 일본이 상당히 부강한 나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여기 보면 박정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일본의 겉모습은 매우 부강한 것 같지만 거기를 보니까 겉모습만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반응들
관련된 사료들이 교과서에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영성사 파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영성사는 1881년에 이제 파견됐던 건데, 자, 이때 배경을 보면 조선은 청국과 약정을 체결하고, 그 당시 이제 군기 제조의 기술 습득을 위해서 천지 기국을 공학도로 파견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파견된 사람들 보면 그 당시 김윤식이라든지 어용준 같은 계합부가 중심돼서 그 당시 파견됐는데 이때 어린 학생들도 같이 파견해요. 예, 왜냐하면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어린 학생들이 이제 남아서 공부를 좀 하고 계속했으면 좋은데 도중에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게 하차가 되거든요. 자, 하여튼 그 나름대로 이제 서양의 선진과학 기술을 체계적으로 학습을 도입했고 서양식 현대 기계와 과학기술 서적을 대량으로 도입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이제 뭐냐면 그 근대 병기 공장이었던 기기청을 설치하죠. 이거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기기청에서 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청에서 구입된 증기기관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때 이제 김윤신이 따라왔는데, 이때 김윤신이 이제 했던 말이 있어요. 자, 이 기기청을 왜 이제 뭐냐면 만들었냐면 자, 가령 기기를 다루는 법을 배웠다고 해도 기계를 구매해서 무기 공장을 세우지 않으면 돌아가서 시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기기청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김윤신하고 어용준 같은 사람은 도중에 어디에 또 참가했냐면 앞에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있죠. 예,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 그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영성사도 갔고 그때 이제 뭐냐면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탱진이도 머물면서 같이 이제 이용작이 제시한 그 초안을 보고 미국 정권 대사였던 그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슈미트인가? 하여튼 그 사람하고 의견에서 이제 업구도 조조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당시 조미수 통상조약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뭐 김유신이나 어용준 영성사로 파견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겸사겸사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빙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자, 이 보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84년에 이제 파견된 건데, 자, 이 보빙사 뜻 자체가 뭐겠어요? 은혜에 보답하다라는 뜻이야. 은혜에 보답하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고 공사를 파견했죠. 예, 다른 나라는 대리공사를 파견했는데, 그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상당히 격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보답 차원에서 이제 뭐냐면 1883년에 그다음에 보빙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그때 이제 여기 보시면 단장에는 민혁이 나중에 이제 어 한이 별탄을 을사조약을 할 때 이제 죽은 사람이죠. 예. 하여튼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사절단은 태평양을 이렇게 건너가지고 간 게 아니라 이들도 마찬가지로 유럽을 통해서 건너왔어요. 예. 태평양인가요? 하여튼 뭐 태평양 건너갔다. 네, 제가 착각했어.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미국 대통령도 이제 만나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활동도 하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외교관 교환이라는 조미 조약 2조라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절단을 파견했고요. 그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 공사를 이제 파견했으니까 미국에서 우리도 이제 조선에 미국 공사를 이제 파견할 필요가 있겠죠. 미국 주도하는. 그래서 이제 목적은 미국과 세계로부터의 자주독립 국가 공인, 그다음에 미국의 선진부문을 도입을 했는데, 자 이때 미국의 선진부문 중에 우체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 관련된 기술들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좀 민혁이라는 그 당시 이제 민씨 정권의 실권자였던 민혁이 정권대에서도 이제 파견됐고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보이는데 홍영식이나 서강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합한 사람이죠. 예, 급진박 계합하고 자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길준은 보빙사를 이제 파견되고 나서 돌아오지 않고 같이 거기에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도중에 이제 누구야? 갑신전변이 일어나면서 이게 다시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으로 강제 귀국돼요. A3은. 자,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의의를 볼게요. 자, 국서에 대군주라는 국호를 처음 사용했다는 거. 이거 왜 이래? 이게 왜 안 지워지죠? 네. 자, 그래서 조선의 이제 국서에 대존선, 대군주라는 군주를 최초 사용했고 강서 연호를 폐기했다는 독립국가를 표현했다는 거야. 자, 그 국서를 한글로 번역해서 미국 신문에 게재해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어떤 고유 포용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가시했다는 거. 네, 이런 것들 의의가 있고요. 결과는 이제 조선 최초의 세계일주였죠. 네. 그래갖고 이제 한 바퀴 돌았잖아. 특히 육일중 같은 사람은 서양을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서열권문이라는 걸 책을 썼죠. 네. 그래서 미국 문화를 수용했고 그 제2로 이제 미국 유학생 유길준이 서유금을 작성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미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돼서 농무 목축 시험장을 개설했다는 거. 요거 예전에 한번 공군역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 부분이. 예. 그래서 이 최경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데, 그래서 최경석은 그 당시 이제 미국 농구부에서 각종 농작물의 신품종 종자 및 농기구뿐만 아니라 심지어 각종 가축을 도입해서 마무리 밖에 농물 목축 시험장을 계속 운영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의 우편 제도를 도입했다. 그래서 홍영식이 무전국 창설의 큰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교육 제도를 수용해서 인재 양성을 주장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관련된 줄을 잠깐 볼게요. 자, 홍영식은 고종에게 귀국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교육 방법을 본받아서 인재를 양성할 걸 권유했으며 일본보다 미국이 훨씬 발전하였다고 평가했다. 자, 이처럼 해외 경험을 통해서 국제 정세의 변화와 개화 정책의 높은 안목과 폭넓은 지식을 지니게 된 기하당 요인들은 자주 독립을 위해서 청나라에 대한 정통적 사대 관계를 청산하고 했고 구국 강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기본 강의에 있는 내용은 이제 심화 강의 내용에서 이제 좀 발제해서 봤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위전착상 운동을 보겠습니다. 위전착상 운동. 자, 여기 보면 이제 음, 있는데 위전착상 운동도 시험 문제 좀 몇 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은 부분인데 자, 여기 볼게요. 자, 일단 위전착상이라는 말 자체가 좀 볼 필요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과 이단을 물리치자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이때 위정이라는 건 바른 것이잖아요. 이 바른 것은 뭘까요? 정통적인 어떤 성리학적인 어떤 사회질서. 사악한 것은 서양의 문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이제 성리학은 원래 중국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조선중화주의 각에서 성리학은 이제 우리가 정통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 거지만 실제 조선중화주의 우리가 정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걸 지키는 거야. 예. 그래서 조선의 성리학 이런 걸 이제 의미하는 거고 이게 이제 위전척사에서 척사라는 게 이제 원래는 청을 의미했죠. 예. 원래 조선기 때는. 근데 개항기 때는 서양을 의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일본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항기 때 척사의 대상은 서양에서 일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유정척사 운동의 주도층은 당연히 성리학을 신봉하는 보수적인 유생들 얘기하는데 뭐 이항로, 김정지, 최익현, 뭐 김평무, 이만손, 유인손 등등 이런 사람을 의미해요. 대개 보면 이제 이항로, 김정지, 뭐 최익현 이런 사람들은 노동 쪽에 있는 사람이고 이만손 이런 등은 남인 측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유리론이야. 유리론자. 예전에 한번 유리론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와 기 중에 기가 이제 니가 절대적인 거야. 이게 90%고 기는 아주 조금밖에 없죠. 예. 상당히 큰 그러니까 주리론하고 좀 달라요. 주리론은 이제 뭐냐면 주리론은 니와 기를 인정하고 거의 약간 평등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완전히 이게 니가 더 우위인 그런 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니다는 것은 상강오륜의 어떤 윤리적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노론의 이제 애들이 주도했고
그다음 호강기 때는 남인들이 주도했다. 영남 남인들이.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위전척상 운동은 크게 네 단계를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통상 반대 운동, 그 다음에 개화 반대 운동, 그 다음에 개항 반대 운동, 개화 반대 운동, 항해 유병 운동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위전척상 운동의 첫 번째 단계가 통상 반대 운동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는 누구야? 대원군이 집권기였죠. 그래서 보통 이제 유생들이 대원군을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근데 위전척상 운동 안에서는 정부 정책, 통상 수교 고고 정책을 되게 지지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주도 인물을 이제 좀 보면요. 이항로하고 기정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항로, 기정지.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집권 노론 측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 이항로가 이제 주전론이나 그 다음에 기정지가 척사소를 올렸어요. 그래서 양모를 금지하자, 서양의 물건을 금지하자. 그래서 후에 이제 호남 지역의 위전 척사 운동과 의병 운동의 어떤 사상적 근거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들의 개별 상소로 이제 위전 척사 운동을 전개했다는 거. 대개 이제 위전 척사 운동은 그 상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개하는 게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의 주장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서양의 무력 침략에 대응해서 척화 주전론을 주장하면서 대원군의 어떤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했고요. 그 다음에 통상 반대 운동을 했어요. 서양과의 어떤 그 통상을 반대하면서 척사 사상소를 이제 척사 척사 사 이게 척사사 사성 상소를 올렸죠. 척사상소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 척사상소를 올렸다. 그래서 이제 약물 금단론이나 양화 배척론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이 약물이나 양화라는 것은 서양의 물건을 뜻하죠. 서양의 물건을 홍상도 하지 말고 배척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의 문물 수입을 금지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때 얘네들이 내걸었던 논리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공산품, 이건 서양의 물건이죠. 서양의 물건과 그냥 우리가 사는 건 농산물이잖아요. 농산물은 이제 우리의 물건이죠. 이거는 상당히 무한하죠. 무한한 손으로 찍어내는 거니까. 이거는 손으로 만드는 게 무한한데 이건 땅에서 내니까 유한하잖아요. 결국에는 이들끼리 교환을 하면 결국에 뭐야? 부등가 교환이 된다는 거야. 1대1의 교환이 아니라 부등가 교환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어떤 농업을 중시한 경제가 파탄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황을 정확히 본 거야. 상황은. 그 논리가 이제 뒤에 누구한테 또 얘기가 되냐면 뒤에 이제 뭐냐면 최익현이 또 오불가손 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최익현의 어떤 혼자만의 생각 아니라 그 당시 노론 내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에 노론 위전척사 운동 이끌었던 사람들의 인식이 그대로 대변됐고 이걸 이제 뭐냐면 이미 이 내용이 그 당시 이항로의 그 내용에도 나와요. 상소 내용에도 약물 배척을 할 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70년대로 가죠. 예. 1870년대는 외항일체론, 개항불가론 이게 이제 키워드죠. 개항불가운동, 개항 반대 운동인데 이 외항일체론은 이제 왜 나왔냐면 요거는 외와 양이 일치하다 이렇게 인 거죠. 1번하고. 자, 이건 이제 왜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고종이 일본하고 통상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대신들이 되게 반대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고종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일본은 예전부터 우리나라 통상을 했던 나라 아니냐. 에도막구나 뭐 그 전부터. 그러니까 예전에 통상 관계를 회복하는 거 아닌데 뭐 이렇게 많이 맞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외와 양은 분리하다.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대신들은 무슨 말이냐. 외는 이미 예전에 일본이 아니라는 뜻이죠. 일본은 이제 근대화됐고 이미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외하고 일본은 동일하게 봐야 된다. 예전의 일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종의 말에 반발하기 위해서 이제 외항일체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개항 불가도는 아까 지금 이때가 이제 뭐예요?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그래서 강화도 계기로 개항을 하자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거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강화도 조약 전후도 이제 있고 최익형, 김평무, 유중구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다 노론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최익현이죠. 최익현. 최익현이 유명한 상소를 올렸죠. 예. 요게 뭐냐면 오불가소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오불가소론 상소를 올렸고 지부복권 척하하이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상소 올릴 때 도끼를 옆에 두고 국무에 엎드려 상소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도끼를 가지고 뭐냐면 "도끼를 가지고 내 목을 치겠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한 비장한 형태의 상소였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상소 형태는 최익현만 했던 건 아니에요. 예. 예전부터 그게 했어. 물론 이제 그거 상소 안 받았다고 자기 목을 자른 거는 절대 없었고요. 최익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오불가소론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일본 침략에 대한 자주 국가의 어떤 국가 자율성이 손상될 수 있다. 그다음에 핵심적인 것이 이거죠. 공산품과 농산품이 부등가 교역을 위해서 산업이 파탄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 저들의 문화는 모두 요사스럽고 기이한 것으로 손으로 만든 것으로 무궁한 데 반해서 자, 우리의 문화는 종류가 많고 종류가 모두 백성의 생명에 달려 있는 것으로 땅에서 난 것이 유 나 땅에서 나온 게 그냥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유한한 거하고 무한한 거 교환하면 당연히 우리가 손해일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인데 요건 앞에서 얘기했지만 최익현이 처음 말하는 게 아니라 2학년 때부터 얘기했던 거야 이거는요. 예. 그리고 이제 천주교 학살에 따른 미풍양속의 파괴 이런 것들을 언급했죠. 그래서 이제 오불가소론의 5개 이제 요약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심화규제에 정리를 해 놨어요. 요 관련된 사료고요. 그 밑에 인제 오불가소론의 전문 내용 요약 있죠? 요거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하죠. 물자를 교육하는데 저들은 상품의 손으로 만든 수공업품이고 공산품이 무한한데 우리의 문화는 모두 필수품으로 땅에서 생산된 유한한 것이므로 우리는 항폐하지 것이다. 이항로가 주장했던 걸 이제 다시 얘기를 한 거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항일체론을 주장하죠. 일본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으므로 서양과 마찬가지인 이유로 일본에 대한 개항을 반대했다. 외항일체론. 예. 요런 것도 인제 주요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80 년대로 넘어가죠. 80 년대는 개화 반대 운동이 나와요. 이게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뭐냐면 앞에서 조선 책략이죠. 이 조선 책략.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신사척사 운동이라고 하는데 신사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인 거야. 예. 그래서 이때는 완전히 이제 정보 대립 구도로 이제 펼치게 돼. 그래서 이제 앞에서 강화 초창기 때는 흥성대원국 때는 협력 관계였잖아요. 근데 요때는 대립 구도로 받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때 이제 조선 측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민주시 정권과 개화파 고종을 비판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정부 운동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됐는데 이때 이제 주도했던 사람은 뭐 이만소, 홍제학, 유익원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뭐냐면 남인 계통이에요. 홍제학은 이제 뭐 강원도에 있다고 해도 남인 계통의 이제 애들이 주도했다. 그래서 초창기 때 노론에서 이 남인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상소가 두 가지가 있죠. 이게 이제 잠깐 볼게요. 하나가 이제 영남 마니소하고 또 하나가 홍제학의 상소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영남 마니소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좀 파악을 할 필요했는데 이게 인제 올리게 된 사건이 김홍지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김홍직이 조선 책략을 가지고 가서 이게 유포됐기 때문에 이제 한 거죠. 예. 요걸 염두에 두고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요거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0 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 60 번이에요. 자, 수신사 김홍직이 가져온 한줄션의 조선 책략이 유포되는 걸 보고 저절로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쓸개가 흔들리며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이렇게 있는 건데 자, 먼저 중국하고 친하자는 건데 예전부터 우리는 중국하고 이제 조공 채권 관계 맺고 속방으로서 이제 지냈는데 어떻게 더 친할 수 있겠냐.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우리에게 매여있던 나라다. 그래서 삼품 외단이 어제일 같고 임진왜란이 수군이 가시지 않는데 그들은 이미 우리 땅을 잘 알고 수육 요청지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허술함을 알고 함부로 쳐들어오면 장차 이를 어떻게 막겠느냐.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몰랐던 나라죠.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친미 국가로 분류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몰랐던 나라잖아요. 이들이 이제 알지도 못했는데 공연히 남의 권유, 그러니까 한중시의 권유를 받고 불려들었다가 그들이 재문을 요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알아채려 알아채려 어려운 청을 하거나 과도한 경우를 떠맡으며 장차 이를 어떻게 응할 것이냐. 자, 러시아는 우리하고 별로 그 관련이 없는 나라고 원수신도 없는 나라인데 공연히 남의 말만 듣고 와가지고 틈이 생기게 만든다면 우리의 위신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이들 구실로 침략해 온다면 자체가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이는 결 친중국 그다음에 결 일본 연미국에 의한 이런 러시아의 어떤 방어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각국을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소가 홍제학의 상소예요. 강원도 유생 홍제학이 이제 상소를 올렸는데 자, 이거 예전에 뭐 홍제학 상소가 이제 홍제학 자체가 이제 이거 올렸다가 뭐냐면 고종의 분노를 사가지고 죽인 홍제학이 능지처참을 당해요. 보통 상소를 올려서 이제 왕에게 쓴소리를 하면 왕도 좀 기분이 나쁘고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뭐 죽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남왕에서도 좀 지나치긴 했죠. 왕 입장 올 때는. 그런데 이제 요게 올린 이만소는 기항을 보냈어요. 예. 근데 이 홍제학의 상소를 보면 이제 뭐냐면 고종이 너무 열받은 거야. 이게 너무 이게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능지처참을 당했다. 예, 있는데 홍제학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홍제학의 상소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고종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너는 이제 성리학적 가치가 맞지도 않는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 좀 약간 선을 넘은 그 반응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잠깐 볼게요.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하면서 제기될 때 영남 만이소에서는 일본과의 외교적 교섭이 정통 성리학적 국제 질서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만약 서구 열강들이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들에 입각해서 문호 개방 조약을 체결하고 경제적 침투해 온다면 장차 이를 대체할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고요. 홍제학 상소에서는 우리의 정통 성리학을 중수하기 위해서 사학을 배척한다 하면서 고종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소를 올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전개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홍제와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홍제는 만원척사서인데 그래서 이제 뭐 고종의 친정아들에서 서양의 문물과 양학이 만연하여 종묘사직 위기가 있다 하면서 그 당시 요게 시험 문제 나왔죠. 통일기문 암호파와 오이제 그 부활을 주장했다. 네.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홍제원에 관련된 내용은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어.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사지성단 기출문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언급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뭐냐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때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이재선 사건이 일어나요. 이재선 사건. 이거 좀 볼게요. 거기 포셈에도 나와 있는데 이재선 사건이 뭐냐 하면 그냥 안기영 사건이 나오는데 그 당시 대원군 서자였던 이재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종의 이복형이 있죠. 그래서 이재선을 왕위로 추대해서 대원군의 견제를 포기하는 시도를 했던 그 사건이 있어요. 일종의 국왕폐기 쿠데타 사건인데 이걸 누가 이제 주도를 했냐면 안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으켰기 때문에 또 안경 사건이 나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미수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176번에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사척사 분위기를 이용해서 여기 앞에서 이제 개화반대 운동이죠. 이용해서 그 당시 안기영, 건종호 등이 국왕을 폐하고 대원군 서자였던 이재선을 국왕으로 추대하고 국왕과 민씨 척족들을 정권에서 배제하는 의무가 발각된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대원군 지지세를 일으킨 대원군 재집권 쿠데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재선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사건을 계기해서 민비와 대원군 대립이 격화되고요. 그리고 대원군하고 고종의 관계가 더 멀어져. 그러니까 예전부터 멀어졌는데 점점 멀어진 거야. 그래서 이모군란이면 더 멀어지죠. 예.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는 고종이 대원군을 대시해가지고 고종을 거의 이제 그 자택을 이제 그게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나네. 예. 하여튼
자택에 이제 유폐를 시켜 놓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인제 대원군이 죽을 때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장례식이니까 당연히 가야 되잖아, 아무리 밀상이라도. 근데 대원군 장례식도 안 가요. 예. 그만큼 사이가 더 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런 개화 반대항 운동은 개화 세력과 위전 척사 세력이 양분하고 개와 보수의 대립이 더 갈등을 빚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1890년대는 이제 이 위전 척사 세력들이 항일 의병 운동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해 갖고 그 당시 인제 항일 의병 운동을 이제 하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근데 요 단계 때 들어오면서 인제 좀 달라진 게 있어. 서양의 애들을 예전에 금수저라고 해 갖고 상대도 안 했거든요. 철저히 뭐냐면 중화 사상이 강한 중화주의가 그래서 금수 봤는데, 이때 들어오면 인제 좀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서양이 금수저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서양이 내걸었던 만국공법의 논리 있죠.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그 당시 그 서양이 침략, 그러니까 일본이죠. 그 당시 서양보다 일본이죠. 일본의 침략이 만국공법을 이제 위배한다. 그래서 이 만국공법을 내세워 갖고 인제 한 거야. 서양을 평등한 나라 보고. 이게 이제 초창기 때 의병 때 나타나지 않다가 나중에 을사의병, 정리의병 때부터 이렇게 서양을 금수로 생각하지 않고 인제는 만국공법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일본의 침략을 이 만국공법을 위배했다라는 이제 논리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때 인제 외교의 필요성도 느끼면서 1900년대에는 또 뭐냐면 그 베르사유 조약에 그 당시 아니 파리 강화에 이제 뭐냐면 사절단 파견하려는 사건도 일어나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위전 착상 운동 관련된 4 단계 좀 살펴봤고요. 자, 의의의 한계를 볼게요. 의의는 반침략, 반외세 자주 운동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점 볼 땐 위전 척사 운동이 약간 꼴통이고 그런 것들을 인제 뭐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도 물론 그렇게 이제 보수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후에 이제 대부분 의병 운동하고 나중에 일제 강점기 때 항일 의병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계열들이. 그렇기 때문에 마냥 그들을 또 비난할 수도 없어. 그리고 우리 앞에서 그 의정 척사 운동 반대했던 개혁당들, 이들 대부분 어떻게 됐죠? 친일파 됐잖아. 계약군이라고 부르는 만큼 이게 상당히 욕을 얻어먹었죠.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의미는 있다. 우리가 생각은 지금 이쯤 때는 꼴통이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진정한 보수였다.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보수였고요. 진정한 보수였다는 거. 그렇지만 한계도 있어. 한계는 뭐냐? 자, 조선 왕조의 전제주의 정치 제재나 지주의 중심의 봉건적 경제 체제, 양관 중심의 어떤 차별적 신분 제도나 성리학적 유일 사상 체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 이들이 이제 보는 현실 인식은 매우 정확하죠. 아까 이제 경제나 일본을 보는 인식도 되게 정확하지만 그들의 그것에 대한 이제 뭐 극복 방안이나 대안 같은 걸 제시하지 못하고 예전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의와 한계 좀 보시면 되는데, 의의와 한계는 그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저도 앞에서 말한 그 4단계 중에 그 외항일체론 때 2단계하고 그다음에 여기 신사척사운동 있죠? 요 내용이 영남한이송이나 뭐 홍자의 상소 내용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근대화 인제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정책 변화 볼게요. 자, 요 공부할 때 이제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 요건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갑신전변, 그다음에 이모군란, 그다음에 뭐 갑오 을미개혁, 그다음에 뭐 강무개혁, 독립협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인제 주 과제가 뭐였냐면 반봉건 반침략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봉건적인 세력을 타도하고 외세 일본의 침략을 타도하는 그 반봉건 반침략이었는데, 자, 거기에다 이제 반봉건과 반침략을 키워드로 인제 2 개의 키워드를 보면, 자, 일단은 반봉건을 이제 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주로 보면 위로부터의 개혁을 볼게요. 위로부터의 반봉건 개혁은 개화 정책, 갑신전벽, 갑오 을미개혁,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반침략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은 이 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위존척사 운동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인제 이모군란. 이모군란은 반침략적 성격이 있죠. 반봉건적 성격은 없어도. 그다음에 인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있어요. 이게 동학독립운동이죠. 요거는 인제 반봉건은 있어도
반침략은 없죠. 요거는 그 반봉건은 봉건은 없고 반침략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동학농민호는 반봉건과 반침략이 같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아래부터 개혁인 동학농민운동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독립협회라는 게 있는데 독립협회는 이제 제2국개몽운동에 연결되는데 요거는 위로부터 흐름과 아래로부터 흐름이 같이 연결되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거는 반봉건 반외세 측면을 볼 때 반봉건은 있죠. 근데 반외세는 예매해. 이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상당히 호의적인 데 반해서 이에 비해 러시아는 상당히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측면에서 반외세가 좀 뭐냐면 예민하고 그 독립협회에 또 활동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나중에 친일파 빠져요. 예. 그래서 뭐 개화파든 뭐 예국 계몽운동이든 상당수가 다 그렇진 않지만 친일파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임오군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임오군란 관련 내용을 좀 볼게요. 임오군란은 1882년에 일어났죠. 근현대에서 공부할 때 연도는 좀 정확히 기억할 필요 있어요. 왜냐면 예전 객관식 기출문제나 이게 볼 때 연도 관련된 내용, 순서 관련된 내용 문제 물어봤거든요. 물론 주관식에서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일단 연도는 정확히 좀 외워두시는 게 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1982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났는데 임오년에 일어난 군란이라는 것은 일종의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앞에서 반봉건 반외세 중에 반봉건은 없어요. 왜냐면 흥성대공을 내세우려고 했죠. 그렇지만 반외세니까 주로 이 반외세는 1번이죠. 1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래로부터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배경을 이제 보겠습니다. 뭐 배경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일단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 그리고 민시세력과 대원군 세력의 갈등, 그리고 일본 세력의 침투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건데, 이 당시 일본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쌀을 많이 유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값이 많이 뛰게 되고, 그러면서 도시 빈민 증가, 그래 농촌에서 많은 이제 빈민들이 또 올라오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그 당시 군인들과 결합해 갖고 일어난 것이 임오군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민실파의 부정부패, 그다음 구식군대의 어떤 차별, 도시민 유입과 빈민들의 증가. 아까 지금 얘기했죠. 일본의 어떤 세력 침투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양반지주의의 어떤 사치 증가. 그다음에 민시색들이 매각 매직을 하면서 농민 수탈을 강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이런 배경 아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은 도봉소 사건이죠. 예. 이 도봉소는 이제 그 당시에 창고가 있었어요. 이 창고에서 이제 군인들의 어떤 필요한 그 월급들을 나눠주고 이제 했거든요. 그 당시 이제 그 1882년에 6월에 구식군인들이 1년 넘게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겨우 이제 한 달 받은 한 달치 월급에 겨우와 모래가 같이 절반 이상 섞여 있으니까 폭동을 일으킨 거야. 거기에 이제 도시 하층민까지 이제 가입하면서 가담하면서 분란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자 이들은 이제 뭐냐면 전국 고관과 일본인 교관도 죽이고요. 일본 공사관도 습격하고 거기에 이제 궁궐이 이제 공격받는 상황에서 왕비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고종은 흥성대원군에게 정권을 맡기게 돼요. 예, 이런 과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그때 이제 이 도봉 사건에 이제 있던 것이 구식군대와 이제 신식군대 차별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식군대와 신식군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90군데는 주로 양반 자제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인 교관들에게 신식 훈련을 받았고 일본제 장총을 무장한 반면에 90군인들은 이제 주 평민 자제들이고 그다음 이군형이었죠. 그다음에 무이형, 장어형 이렇게 있죠. 90 훈련을 받았고 90 하승총이었다. 자, 이렇게 차별 대우가 있었고 거기에다 이제 열사 관련치 월급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그 한 달치 월급을 줬더니 겨와 살이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 있죠. 자, 하여튼 그때 잠시 이제 뭐냐면 그 대원군이 재집권하고 민씨가 장원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대원군이 이제 민비의 시체를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시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중국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국장 도감을 설치해서 민비를 국장을 시키긴 해요. 감옥을 만들어 가지고.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 요게 이제 그 민비의 국장이 있으니까, 민비가 언제 죽었죠? 네. 명성황후가 을미 사변 이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을미 사변 이후로 생각한 거야. 근데 명성황후는 두 번 장례식을 했어. 진짜 죽은 후에 2년 후에 이제 장례식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게 장호원을 도망갔을 때, 장호원이 민씨의 친정이에요. 도망갔을 때 그때 죽은 줄 알고 민비의 국장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요때 나온 거야. 민비의 국장 내용이 시험 예문에. 이거는 이제 언제 때냐? 이모군란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도용변대를 해산하고 통일기문을 폐지하고 그 이영을 폐지하고 오군영을 부활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개화파 정권도 했던 여러 이제 뭐냐면 정책들을 그냥 폐지시키고, 그다음에 그 예전 정책으로 다시 복구를 하는 그런 정책을 했죠. 예. 그 외에도 여기는 안 나왔지만 대원군 때 도고학파를 했잖아요. 똑같이 도고학파도 했고요. 그다음에 갑종 잡세도 폐지했고, 그다음에 주전을 남발하는 것을 폐지했다. 네. 자, 그렇지만 이제 대원군의 정책은 34일 만에 끝나게 돼요. 누가 개입해서? 청나라가 개입해죠. 그래서 청해 입장할 때는 잘못하면 이 사건을 계기해서 이제 뭐지 일본이 군대 입고 쳐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일본도 이제 그때 뭐 일본 공사관도 피해 입었지, 일본 교관도 죽지 뭐 등등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청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개입해서 대원군을 납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북경으로 송환을 해서 잡아가. 그리고 민씨 정권이 재집권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청나라는 대원군이 집권한 것보다는 민씨일파가 집권할 경우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간섭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할 이제 대원군을 납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볼게요. 자, 결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는데 한번 보면, 1번은 그 당시 많은 타격을 얻었죠. 이거 청나라군이 왔잖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치적 후퇴와 그렇지만 경제 침략이 강화됐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일본어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예전에 이제 한번 전 시간에 얘기했던 조총산미 수용 무역 장벽이 있게 되잖아요. 청나라하고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일본도 체국 대우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물포 조약인데,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피해 조사, 그러니까 피해 배상을 받게 되는데, 일본이 배상금을 지불받고요. 일본군을 주둔해 일본 공사단을 호위 목록으로, 그 다음에 이때 사절단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사가사절단으로 박용호를 파견하죠. 이게 제3차 수신사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태극기를 사용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사용했다는 설이 조민수호 통상조약가 이제 뭐 박영호의 이제 제3차 수신사 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재물포 조약 한번 잠깐 볼게요. 네. 87페이지 보겠습니다. 잠깐. 자, 요 내용도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내용 중에 6조를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조선의 대관을 특파해서 일본에 사과한다. 이 내용 있죠. 이게 제3차 수신사에 바탕이 되고, 여긴 안 나왔지만, 이제 일본이 군대를 이제 이렇게 주둔하는 내용도 있어요. 예, 뭐 자국민 보호나 일본 공사관 호위 명목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 제무포 조약이 동학농민운동 때 파병의 어떤 원칙, 그 근거가 돼요. 화병의 근거. 우리가 이제 탱진조약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속조약으로서 이제 조일수 조교 부록이 있었죠. 네, 근데 이 부록을 개정을 해. 그래갖고 개정을 해갖고, 그 당시 1982년에 조일수 조교 속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일본의 경제적 침투가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간이 이정, 통행 거리가 50리로 확대됐다. 예전에는 이제 10리였잖아요. 10리였는데 50리로 확대돼. 그리고 2년 이후에 1884년에
그 백리까지 확대됐다고 이제 확대할 걸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요게 이제 자극받아 1883년에 개정된 조율 통상 조약을 맺게 되잖아. 그때 이제 체국대우가 들어가면서 조총 산미 수역 무역 장정에 있는 그 내지 통상권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지 통상권 얻으면 백리까지가 뭐예요? 의미가 없죠. 백리 해봤자 뭐 40km인데 그 안에서 40km 더 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조용 통상 조약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게 그 내지에 가 갖고 물건을 이제 구입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이렇게 명문화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연고가 연결돼서 일본의 내지 통상권이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 번은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인제 청나라를 볼게요. 청나라는 점점 이제 군대까지 끌고 와서 인제 우리나라를 내정 간섭하고 경제 침략을 강화시켰다. 그게 인제 앞에서 얘기한 그 당시 그 조미 수호 통상 조약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청나라 상인들 내륙 통상권을 인정했죠. 원칙적으로는 금지시켰지만 예외를 둬 갖고, 그 뭐냐면 그 여행권을 받으면, 허가권을 받으면 내지 통상을 뭐냐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청나라 내정 갔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고, 그래서 인제 얘가 나중에 원칙이 돼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예전에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은, 청나라는 예전까지는 우리나라 4대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인제 자주국이기 때문에, 자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간섭을 안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청나라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지 않는 이상 노터치를 했는데, 이때부터 인제 방향이 바뀌어서 겉으로는 사대국 관계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제 이게 아니라 제국주의 관계로 바뀌어요. 서양의 제국주의. 그러면서 뭐냐면 예전과 달리 뭐냐면 그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그 임오군란 이후에 이제 뭐냐면 그 청나라의 외교 정책이 기본적으로는 사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주성을 이제 부정하고 내정 간섭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민씨 정권도 처음에는 청나라를 반겼어요. 예. 근데 얘네들이 하도 계속 내정 간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 당시 청나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제 손을 잡게 된 거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한 거고, 나중에 얘기하고 할 얘기고요. 자, 하여튼 그 청해 내연 건설을 보면요. 웡사계를 파견했죠. 젊은 위안스카를 파견해서 그때 이제 청구를 파견해서 친군형을 설치하죠. 예. 그래서 이제 친군형을 설치해서 거기에 좌우 전후 사형을 설치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조선군을 이제 뭐냐면 그 청나라식으로 이제 군대를 파견했는데, 요게 인제 청군이 친군형이 아니라 청군의 영향을 받아 갖고 우리나라 군대를 이렇게 뭐냐면 재편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위안스카이가, 원세계가 인제 장악을 했고, 그래서 흥성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했다. 왜냐면 동전의 국호까지 간섭했다고 하죠. 그래서 인제 그 내용이 이제 예전에 교과서에 적혀 있는데, 이때 이제 그 동전 국호를 인제 우리나라에서 그 뭐라고 그러죠? 대조선이라고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걸 못 쓰겠어. 건방지게 무슨 대냐. 그 대자를 뺐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은 이제 일일이 간섭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문을 파견했죠. 그래서 마건상, 그다음 독일의 인제 멜렌도르프, 이런 사람들 이제 했는데, 요게 눈여겨볼 사람이 이제 멜렌도르프예요. 이 사람은 독일인이지만 청나라 고문 왔어. 그 왜 그 청나라 고문 왔냐면,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청주재에 독일 영사관을 근무했다가 이용장하고 이제 친해지면서 이용장의 추천으로 통일기문화원에 이제 참여와 협판을 지내고 외교 업무를 담당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김옥균 같은 북진기업하고 또 대립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청나라에 공을 왔으면 청나라 이익을 가지고 이제 뭐냐면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처음엔 그렇게 활동하다가 나중에 러시아하고 뭐냐면 빌붙게 되죠. 러시아를 도와줘. 예. 원래 이 러시아하고 청나라하고 대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멜렌도프가 잘려요.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영국이나 하트 등 수십 명의 외국인 고문을 이제 그 당시 청나라가 고용해 갖고 파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삼민수요 무역장정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청해 종주권을 보장하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통 통일 기무화문을 내화문, 외화문 이렇게 분리시켜 갖고 인제 하게 되죠. 이런 내용들.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조선 국내상이 이게 좀 빠졌네. 예. 조선 국내상을 좀 보면요. 자, 이때부터 이 청해 내정 간섭과 친정 정책으로 개화 정책이 이제 후퇴하게 되는데 이때 민씨 정권의 친정 정책을 하죠. 그때 이제 온건개혁파들이 이제 그걸 뒷받침해서 이들 4대당이라고 했는데 민씨 정권이 이제 친정 정책을 유지했던 게 뭐냐면 정권 유지 목적이에요. 예, 왜냐하면 흥성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 정권이 좀 약간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목적에서 이제 했다. 물론 이제 민씨 정권도 청나라가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는 돌아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확실한 개화 정책을 이제 뭐냐면 가시하기 위해서 척합의 철거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설치했던 척합의를 전국적으로 잘 있었는데 이걸 다 뭐냐 부시라고 인제 철거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친군영과 그 예속을 사역을 설치해서 연세기가 병권을 정하고 이제 조선 군대를 청국식으로 이제 훈련시켰다. 아 그리고 이제 청해 대조선 정책도 변경하죠. 앞에서 정통령 조공 정책에서 조공 정책을 겉으로 하지만 실제로 제국주의 정책을 했다. 간섭을 심했다. 그리고 청해에 둘러싸고 뭐냐면 또 대응 문제에 둘러싸고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가 이제 분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의의를 볼게요. 자, 이 의의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이모군란에 의해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예,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잠깐만요. 자, 국내 정책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외세와의 투쟁 필요성을 자각해서 새로운 격변 시대를 여는 발화점 역할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 빈민들을 중심으로 항천 조직과 군대 조직이 통해서 조직제 세력을 규화 발전시켰던 새로운 대규모 사회 운동이었고 민중들의 어떤 사회적인 요구가 정당성을 고 정치 차원에 실현된 거다. 그래서 전근대 시대 때 민중들이 봉기해 가지고 뭐 봉기 여부는 했죠. 그렇지만 진압만 당했고 이 민중들의 봉기 요구가 곧바로 뭐 이렇게 그 정치권에 전달하고 그런 건 없었는데 이모군란 때는 좀 사정이 달랐죠. 그래서 이모군란 때 민중들의 사회적 변혁 요구가 전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게 조직적이라고 하지만 예전보다 조직적이었지 지금 관점을 볼 때는 좀 산발적인 느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또 대원군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선 왕조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예. 조선 왕조의 왕은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저 옆에 있는 대신들이나 민씨 일족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한 거고 또 그 당시 이제 개항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민중들이. 그러다 보니까 개항, 반개항 그 개화 정책에 이제 반대 위전척사 그러니까 운동의 어떤 상징이거나 그 당시 반개화의 상징이었던 위 대원군을 앞세웠잖아요. 그래서 대원군한테 정치를 맡겼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어떤 통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조선 왕조 인정하고 통치 철학의 부재 등등을 해 갖고 결국에 정치를 대원군한테 맡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데 도시하층의 정치 의식 한계, 그러니까 정치 세력의 부재하죠. 이데올로기 부재 등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자신이 독자적인 어떤 악몽을 통해서 정책 주체로서 나서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대원군이 한테 넘겼다.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작용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한번 문제 풀어 볼까요? 잠깐만요. 네. 자, 문제 푸는 거 얘기를 했고요. 좀 쉬었다가 이 갑신전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